안녕하세요. 1000가지 지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고 평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과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예상치 못한 지혜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꼭 채널 고정해주세요. 인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저 100년의 여정이라고들 하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20대에는 젊음의 빛 속에서 살고 30대에는 경력의 리듬에 발을 맞추며 40대에는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20대의 마음이 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다면 30대의 마음은 유유히 흐르는 강물 같고 40대의 마음이 거침없이 쏟아지는 폭포수 같다면 50대의 마음은 수많은 감정과 귀중한 경험을 품은 드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50대에는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지고 생각이 깊어지며 감정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재산은 호화로운 저택이 아니라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만 손에 꼭 쥐고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을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0가지 지혜와 함께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음미해 보시죠. 첫째, 나 자신을 위한 재산을 조금은 남겨두세요. 김 여사님은 자식들에게 집 명의를 넘겨주기로 결심한 날 주변 친구들과 형제들로부터 유언으로만 남겨두고 아직은 명의를 이전하지 말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어차피 아이들에게 줄 거 내가 정신 멀쩡할 때 미리 줘서 아이들이 마음 편히 제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게 낫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인 김 여사님의 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와 작은 땅 2필이 전부였습니다.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마음먹은 그녀는 조상님 제사를 잘 모시고 훗날 늙었을 때 의지하기 위해 더 가치 있는 집을 큰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땅은 둘째와 막내 아들에게 각각 물려주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을 때 그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으니 나중에는 너희가 엄마를 책임져야 한다. 아들들은 기쁘게 동의하며 형제들끼리 힘을 합쳐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는 그토록 살갑게 안부를 묻던 아들들이 재산을 모두 받고 나자 노골적으로 무관심하고 차가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아들네 집에서 지냈습니다. 며칠간은 아들과 며느리가 살갑게 챙겨주는 듯 했지만 이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와 행동을 보였습니다. 꾸준 날씨에 몸이 쑤시고 아파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고 보살핌커녕 눈치만 봐야 했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더는 버틸 수 없었던 그녀는 둘째와 막내 아들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머니가 형한테 가장 비싼 집을 주셨잖아요. 어머니를 모시는 건 장남의 의무지 저희 책임은 아니라고요. 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자식들의 말에 김 여사님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새 아들의 집을 전전하며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분명 집주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집에서조차 기댈 곳 없는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틀렸습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옛말처럼 물은 아래로만 흐를 뿐 결코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법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몸 하나 기댈 곳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내 스스로를 이렇게 의존적인 처지로 내몰다니. 어떤 분들은 어차피 내 재산은 결국 자식들에게 돌아갈 텐데 일찍 주나 늦게 주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삶, 즉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그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자식이나 가족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50세 이전에 모아둔 나 자신의 돈입니다. 큰 집이나 고급 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 손에 쥐인 어느 정도의 저축은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둘째, 건강을 지키세요.
50세 이전에는 사람이 병을 찾고 50세 이후에는 병이 사람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50대에 이르러 아픈 것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중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노년의 질병을 예방하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함이며 동시에 훌륭하게 성장한 자식들로부터 효도를 받을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노인을 돌보는 것이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이 쇠약해지고 심지어 중병을 앓게 되면 그 돌봄의 시간은 보통 15년에서 30년까지 길어집니다. 이 기나긴 시간과 수많은 압박 속에서 애틋했던 감정도 서서히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50세부터는 내 몸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훗날 치매와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 세대에는 이런 습관이 많이 줄었겠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어쩌면 절약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 속 사소한 습관에 무관심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운 겨울에 찬물을 고집하면 감기에 걸리기 쉽고 혈액순환이 막혀 오랫동안 몸에 부담을 줍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기억력 감퇴나 손발 떨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건한 마음가짐은 불필요한 욕심과 화를 줄여주고 늙음과 죽음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삶과 죽음, 외로움에 대한 부담을 주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며 자녀를 곁에만 두려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은 금보다 소중하지만 특히 중년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년에게 건강은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이후에 건강을 잃으면 예기치 못한 수많은 지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비용은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랜 병수발은 아픈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금이 가고 부부는 돈 문제로 지쳐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몸만 있어도 자녀들의 짐을 크게 덜어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몸 바깥의 것들을 얻기 위해 건강을 낭비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건강을 팔아본 돈은 결국 약값으로 나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50대의 문턱에서부터 스스로 건강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 부부간의 정을 지키세요. 올해 70이 되신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강원도의 한 공기업 지사장으로 수년간 근무하다 은퇴하고 서울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아내와는 좀처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죠. 그의 삶은 그저 조용히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열린 옛 직장 동료 모임에서 그는 박 여사님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그가 지사장으로 있던 시절 그곳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는 젊은 시절 박 여사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있는 몸이고 기관의 책임자였기에 그 마음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죠. 노년이 되어 다시 만난 박 여사님을 보니 잊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고향에 있는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쪽방을 얻어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적인 재회 이후 김 선생님은 박 여사님을 자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녀와 대화에 빠져들었고 이상하게도 수십 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모든 것을 그녀에게서 발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사랑이 언제 싹 텄는지도 모르게 피어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녀를 만나지 못하면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과 박 여사님의 사랑은 서로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없는 맑고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나누는 것 이상의 선을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2년 만에 김 선생님의 자녀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외도를 증명할 증거를 찾았다며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맹비난했습니다. 늙어서까지 바람을 피운다며 어머니를 배신한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웠죠. 자녀들은 아버지에게만 그치지 않고 박 여사님이 새들어 사는 곳까지 때로 몰려가 소란을 피웠고 결국 그녀는 살던 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의 비난을 견디다 못한 김 선생님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한 채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고 우울증에 빠져 반복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그는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원했다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노년은 질병의 고통과 함께 찾아왔고 눈앞의 삶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그저 돌아갈 가정이 있고 마음을 나눌 반려자가 있으며 자손들 곁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내는 것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부부란 때로는 부딪히고 맞지 않는다고 느끼며 몇 번이고 손을 놓아버릴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어서면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험난한 인생에서 더 많은 행복을 함께 누리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자녀들에게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아이들이 지치고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평온한 집, 서로 아끼며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년에 접어든 분들에게 행복하고 따뜻한 작은 가정, 바르게 성장하는 자녀들,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아껴주는 형제들이 있는 큰 가족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행복입니다. 넷째, 마음을 나누는 친구를 지키세요. 외로움이 밀려오고 온갖 상념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 어르신들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와 잠시라도 함께하며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젊음의 시절을 지나 우리 모두는 언젠가 나이가 들고 찬란했던 청춘은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게 되죠. 하지만 그 대신 세월과 함께 더욱 단단해진 우정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만족스러울 겁니다. 우정은 세상 그 어떤 감정보다 소중한 것이니까요. 누구나 일생에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을 나눌 친구를 찾고 노년까지 그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특히 황혼역의 우정은 더욱 애틋하고 아름답습니다. 올해 86이 되신 순자 할머니와 90을 바라보는 철수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두 분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오랜 친구 사이였죠. 세월이 흘러 각자 가정을 꾸린 후에도 두 분의 돈독한 우정은 변치 않았습니다. 이웃사촌으로 지내며 젊은 시절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전쟁의 혹독한 풍파까지 함께 겪어낸 두 분은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도 여전히 맑고 순수한 우정을 지켜오셨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지만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7남매를 억척스럽게 키워내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시력이 점점 약해지시더니 지금은 거의 앞을 보지 못해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계시죠. 할머니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자주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곤 하는데 그중에는 어린 시절 단짝이었던 철수 할아버지가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연세가 많아 이제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십니다. 자식들 모두 출가시키고 홀로 남은 두 분은 서로 마주 앉아 아련한 젊은 날의 추억과 쏜살같이 지나간 소년, 소녀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할머니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할아버지, 두 분의 모습은 시간을 초월한 우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정한 친구가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준 민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외할머니와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사이세요. 두 분 다 곧 90이 되시는데도 여전히 아이처럼 즐겁게 지내세요. 할머니는 눈이 안 보이시고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말해야 겨우 들으시거든요.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니 할아버지가 늘 지팡이를 짚고 놀러 오세요. 저는 두 분이 아프신 곳은 있지만 늘 지금처럼 웃으면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훗날 노년이 되었을 때 아름다운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지금 곁에 있는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우정이 이처럼 영원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면서 멀어지고 예전처럼 살뜰히 챙겨주지 못하면서 관계가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곁에 있는 인연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아름다운 우정을 가꿀 수 있다는 것을요. 5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온 친구와의 추억은 훗날 자식들이 곁에서 우리를 돌보지 못할 때 가장 큰 위안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다음 이야기로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곽할아버지가 너저분한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땅콩 껍질을 허리 숙여 쓸어 담고 있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밥도 안 하고 뭐 하세요? 배고파 죽겠단 말이에요. 아이고, 곽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손자 승우가 어느새 등 뒤에 와 서 있었습니다. 우리 승우 학교 다녀왔구나. 할아비가 이놈의 땅콩 까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할아버지는 맨날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만 하시죠.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저 굶어 죽으란 말씀이세요? 아이고, 미안하다. 그럼 할아비가 라면이라도 하나 얼른 끓여줄까? 아침에도 라면, 점심에도 라면, 속에서 천불이 나요. 집에 계시면서 시간도 못 맞추세요? 저 1시에 또 학원 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 녀석 봐라. 그럼 아침에 땅콩감 품삯 받은 걸로 할아비가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줄 걸 그랬구나? 승우는 대꾸 없이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곽할아버지는 서둘러 그릇과 수저를 챙겨 골목 어귀um 향했습니다. 승우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던가. 아들 민석이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었죠.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그 시절엔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아들은 이곳저곳 이력서를 내봤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뒤를 봐줄 든든한 배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한 고위 공무원이 딱한 사정을 듣고 아들을 좋게 봐주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시골에서 갓 상경한 자신의 조카 딸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뭐 어떠냐? 수진이라는 아가씨가 예쁘진 않아도 야무져 보이더구나. 할머니, 즉 곽할아버지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턱이 너무 뾰족하던데요. 지금 말라서 그렇지 나중에 살 좀 찌면 복스럽게 보일 거야. 당신은 걱정 마. 내 걱정은 그 애 얼굴에 그늘이 져 있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러지. 괜한 소리에서 일 그르치지나 마시오. 우리 아들 든든한 처가 생기면 우리야 좋은 거지. 곽 할아버지 부부는 이렇게 소곤거릴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들 내외와 사돈댁에서 알아서 결정했고 결혼식은 서둘러 진행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손자 승우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의 소식을 전해 들은 할아버지는 가슴 벅찬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무려 3대 독자였으니까요. 할아버지는 혹시나 자신에게 복이 없어 대가 끊기는 건 아닐까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거든요. 그런 할아버지에게 손자 승우의 탄생은 가슴을 짓누르던 큰 짐을 내려놓게 해준 소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후 할머니는 서울로 올라왔지만 내 식구가 지내기엔 10평 남짓한 단칸방은 너무나도 비좁았습니다. 겨울에는 그나마 견딜만 했지만 여름은 정말 끔찍했죠. 할머니는 쉴 새 없이 청소하고 바닥을 닦았고 심지어 바닥에 물을 뿌려도 후끈한 열기는 가시질 않았습니다. 아기는 온몸에 땀띠가 돋아 가려움에 밤낮 없이 울어댔고 전기는 저녁에 겨우 몇 시간 들어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들 진수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신경질을 냈고 며느리는 끝없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이를 악물고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진수가 없을 때면 입버릇처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우리 사는 꼴 좀 보세요. 옆집 박 사장님네 강아지보다도 못하다고요.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다독였습니다. 아가, 어떻게 박 사장님 댁과 우리를 비교하겠니? 그분은 높은 분이시잖니. 조금만 참고 견디자꾸나. 나중에 네 아버지가 성공하면 우리 승우가 집안의 복을 가져다 줄 게다. 그렇지, 우리 강아지. 할머니는 손주를 안은 채 부드러운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쏘아붙였습니다.
박 사장님 댁은 무슨 어머님 아들은 고구마처럼 답답한데 어느 세월에 출세하겠어요. 어머, 왜 자꾸 애 얼굴을 그렇게 만지세요. 피부 상하면 어쩌려고요. 며느리는 할머니가 승우를 돌보는 방식을 전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네 아비를 키웠던 방식 그대로 손주를 돌보는 것뿐인데.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할머니가 비위생적이고 구식이라며 타박했습니다. 애한테 병이라도 옮기면 큰일이에요. 성격이 묻어난 할머니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이웃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에 갈 때면 이웃들은 안타까운 듯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 그 댁 며느림은 저기 강원도 산골에서 왔다면서 어쩜 저렇게 말이 많아요. 꼭 자기가 시어머니인 줄 안다니까요. 할머니는 그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촌스럽고 서울 일은 잘 몰라서 그래요. 젊은 사람이 차근차근 알려줘야지 저렇게 소리부터 지르면 쓰나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냥 그러려니 해요. 아드님은 아무 말 안 하고요. 에이, 그냥 못 들은 척 해야죠. 갓 아이 낳은 사람이라 예민해서 그렇겠지요. 세상에 애 낳는 사람이 그 댁 며느리 하나뿐이랍니까? 할머니는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보고 싶어진 할아버지가 닭이며 쌀이며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좁은 방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도 없었고 며느리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땀으로 흠뻑 젖은 아들 진수가 부채질을 하고 있자 며느리는 더욱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아이고, 덥고 답답해 죽겠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아버님, 좀 구석으로 붙어 앉으세요. 닭장 같은 집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시니 더 덥잖아요. 할아버지는 그저 멍하니 앉아 똘망똘망한 손주 승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주를 보는 기쁨도 컸지만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옆집처럼 선풍기라도 한 대 있어서 우리 강아지가 시원하게 지내야 할 텐데. 할아버지는 손주와 며칠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기는데 등 뒤에서 아들 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시골집 말이에요. 지금 팔면 값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한옥 찾는 사람 많다면서요. 그냥 팔아버리세요. 어차피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도 저희랑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조상님들은 어떡하고? 진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죠, 아버지. 우리가 조상님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내려가셔서 집 살 사람 있는지 알아보세요.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하지만 시골집 팔고 서울 올라오면 우리는 뭘 먹고 사니? 걱정 마세요. 제 월급이면 쌀 몇 가마는 살 수 있어요. 맞벌이 하는데 굶기 하겠어요? 지금은 집이 좁은 게 제일 문제예요. 요즘 서울집 값이 좀 내렸을 때 사야지 나중엔 더 힘들어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죠. 승우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봐주셔야 하고요. 할아버지 어깨가 어제 들고 온 쌀가마니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을 판다는 것은 곧 뿌리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재산은 소홀해질 것이고 조상님들 묘는 누가 돌볼 것인가. 하지만 아들 내외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죠. 집을 팔지 않으면 아들 부부가 제대로 된 집 한 칸 마련하기는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래, 젊어서는 부모에게 기대고 늙어서는 자식에게 기대는 법이지. 고향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집을 보러 올 사람을 불렀습니다. 마침 수십 년 만에 귀향한 한 사람이 제사를 지내 고택을 찾고 있어 거래는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 밤낮으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의 기둥 하나하나, 벽에 걸린 족자, 대들보에 새겨진 글귀까지 모든 것이 그의 눈에 아프게 박혀왔습니다. 특히 대들보 오른편에 새겨진 선조가 남긴 뜻을 후손이 잊는다는 글귀는 밤새도록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렴풋한 상태에서 그는 침대 머리맡에 조용히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아버님, 맞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제사 때 입으시던 갈색 사폭 저고리와 머리에 쓰시던 갓이 그의 기억 속에 선명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조용히 서 있다가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손을 뻗으려 했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입은 마치 누가 막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희미해지자 그는 소리를 지르며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을 감싼 것은 단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손발을 떨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침대 머릿맡에서 손전등을 찾아 더듬거리며 그는 마루로 나갔습니다. 제사상에는 여전히 향로들이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영정사진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향을 피웠습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께서 자신을 책망하고 계심을 알고 그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중얼거리며 빌었습니다. 조상님들께 절합니다. 제 죄를 용서하소서. 승리의 손자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조부모님들을 모시고 도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그의 감정이 격렬하게 솟아올랐습니다. 마루 바닥에 갑자기 불꽃이 튀는 듯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세 개의 향로에서 불길이 맹렬히 솟아올랐습니다. 높이 솟은 불꽃은 춤추듯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당황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잠시 후 흩어날리는 재만 남았습니다. 부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떨리는 몸으로 연신 조상님께 절할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몸이 보이지 않는 힘에 밀린 듯 푹 주저앉아 마루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이 벌은 저 혼자 받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얼마 안 되는 가재도구를 실은 작은 트럭이 시동을 걸자 그는 자신의 집을 뒤돌아보며 속이 쓰렸습니다. 어찌하여 이 집을 버리고 가는가? 승리는 작은 골목에 집과 텃밭으로 쓸 수 있는 땅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조부모님과 승리 부부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에 가거나 요리할 때 조부모님이 손자를 안아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리도 할아버지가 소나 말처럼 태워주고 닭, 오리, 개, 고양이 소리를 흉내내어 보여줄 때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웃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가 요리를 맛없게 할 때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리는 할아버지가 대롱을 처마 끝에 두어 승리가 실수로 깨트리고 물이 쟁반에 흘러나왔을 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약 부부가 부드럽게 주의를 주었다면 조부모님은 고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점차 이러한 사소한 일들 때문에 며느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손자를 사립유치원에 맡겨 과학적으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첫날 아이를 맡기러 갈 때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집에는 조부모님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멍하니 있었고 할머니는 허탈해했습니다. 할머니가 뽑은 채소에는 벌레 한 마리 없었고 잡초는 싹조차 내밀지 못했습니다. 조부모님의 공허함을 덜어주던 손자는 승리 부부가 잔인하게 빼앗아 버렸습니다. 손자를 보며 조부모님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조부모님은 영악한 며느리의 냉대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날은 길게 흘러갔습니다. 조부모님은 매일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가끔 손자와 놀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저 가끔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오면 엄마와 아들은 각자의 방문을 쾅 닫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승리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와 할아버지를 붙잡고 소처럼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얼굴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허리가 아프고 몸이 쑤셨음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요리를 하면서 두 분을 바라보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승리는 할아버지의 손자였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낳은 아이였기 때문에 조부모님이 손자와 얼마나 놀 수 있을지는 그들의 권한에 달려 있었습니다. 조부모님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을 때 승리가 엄마에게 불려갔습니다. 승리야, 그만 놀고 목욕해. 승리는 삐죽거렸습니다. 더 놀고 싶어요. 안 돼, 그만하면 됐어. 며느리는 항상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며 설명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엄마가 잠든 틈을 타 승리가 조부모님과 놀러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죽순이 대나무 숲에서 솟아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승리가 와르르 달려왔습니다. 승리는 달려오면서 영화처럼 우후후 소리를 내더니 나 좀 봐! 하고 소리쳤습니다. 승리는 평소처럼 두 다리를 오므리고 할아버지에게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강한 점프에 할아버지는 대처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멘트 계단으로 쓰러지는 것을 느꼈고 앞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것은 승리의 비명소리와 잠시 후 며느리의 비명소리뿐이었습니다. 승리야, 승리야, 아버님이 손자를 죽였어. 그녀는 아이에게 달려갔지만 할아버지는 손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너무 서둘러서 그의 손을 밟았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당황하며 우리 손자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불쌍한 아이, 빨리 수건 가져와. 할머니는 허둥지둥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승리는 이마에 칠바늘을 꿰매고 얼굴 전체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승리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아이가 뭘 안다고, 당신이 조심했어야지. 뒤에서 뛰어내리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줘. 그는 아픈 무릎을 덜 아프게 하려고 팔을 뻗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이마는 구아바만하게 부어올랐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아이를 보면 당신은 속상하지 않아요? 며느리의 얼굴은 퉁퉁 부었고 입으로는 계속 조부모님을 탓했습니다. 아이를 돌볼 줄도 모르고 못 만나게 하면 못 만나게 한다고 하고 놀게 해주면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잖아요. 죄는 조부모님이 저지른 것이 아니었지만 손자와의 놀이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엉이를 일절 못하게 하자 할머니는 그만 알아누우셨고 몸은 바싹 마른 멸치처럼 앙상하게 야위어 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제사상만 멀뚱히 바라보셨죠. 아들 부부는 말했습니다. 조상님이 어디 계세요? 다 마음속에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조상님께 향 하나 피우는 날이 있었을까요? 되려 그 독한 향 냄새가 아들 지훈이의 호흡기에 안 좋다며 질색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들 부부가 출근하기만을 기다렸다가 몰래 향을 피우곤 했습니다. 매일같이 불상 앞에 앉아 참선을 하듯 시간을 보내셨죠. 할머니 역시 집구석의 플라스틱 의자처럼 몇 시간이고 미동도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할멈, 밥 안 차려요? 벌써 점심시간인데. 끓여봐야 나랑 영감 둘이서 먹는데 너무 쓸쓸해요. 정 배고프시면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드시고 저녁에 다 같이 먹어요. 그럼 할멈은 안 먹고? 먹어야죠. 근데 입이 써서 아무것도 넘어가질 않네요. 영감, 저 고향에라도 다녀올까요? 돌아갈 집이 어디 있다고 그래? 제 동생 박서방네 집에 가 있으려고요. 제 바로 밑에 여동생 있잖아요. 6.25 전쟁 때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그래도 그게 어디 편한 일인가. 괜히 남들 입에 오르내려서 민준이네 보기에도 좋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난 여기가 너무 답답해요. 꼭 감옥 같아요. 시골에 가면 그래도 친척들이라도 있지. 여긴 아무도 없잖아요. 영감 혼자 남을 게 마음에 걸리지만 그렇다고 동생네 집에 같이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됐어. 내가 할멈 마음 다 아는데 일단 당신이라도 먼저 가 있어.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어. 저녁 식사가 끝나고 할아버지가 아들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희 부부와 상의할 게 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못 들은 척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휙 돌아섰습니다. 민준은 입안에서 이쑤시개를 이리저리 굴리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상이요? 그냥 말씀하세요. 어머니 고향 가고 싶으시다고요? 가고 싶으면 가시라죠. 할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토록 무정하고 냉혹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그래도 네 어머니잖니. 이제 돌아갈 고향도 없는데 두 분 다 왜 그러세요? 남들 비웃을 일 만들지 마세요. 그래도 자식이라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먼저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할아버지는 결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여전히 오만불손했습니다.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두 분이 이렇게 속 썩이시면 어떡해요? 내 어머니는 너희 부부의 그런 태도를 견딜 수가 없으신 게다. 그 순간 며느리가 부엌에서 고개를 쑥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저 끌어들이지 마세요, 아버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이 턱 막혔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물처럼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었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떠나신 할머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외로운 두 노파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셨죠. 아들 민주는 단 한 번도 할머니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손자 지훈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장손에게 집안의 내력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려주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지훈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훈아 하고 부르면 아이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 이야기를 꺼내면 아이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방금 공부 끝내서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아니, 할아버지는 그냥 네가 좀 알았으면 해서. 알아서 뭐해요? 산 사람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말해서 뭐해요? 늘 두 사람을 지켜보던 며느리는 할아버지가 아이의 머릿속에 미신 같은 것을 주입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를 몇 마디 엿듣고는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애들 머릿속에 그런 낡아빠진 관습 좀 주입하지 마세요. 아직 먹고 살 걱정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나중에 다 알게 되겠죠. 가풍을 지키고 싶으신 거예요? 저희 집에 뭐 지킬 만한 대단한 가풍이라도 있었나요? 며느리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속에서 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오갈수록 집안에서 할아버지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아들도 그리고 장손마저도 할아버지를 집안의 짐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 기력이 있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신 후 할아버지는 속구리를 엮거나 호두를 까는 일로 소일거리를 삼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그런 할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잡동사니를 늘어나서 눈에 거슬려 죽겠네. 아들 부부가 돈을 잘 벌게 되면서 삶이 바뀌자 할아버지의 소일거리마저 막아섰습니다. 손님이라도 오면 오해하겠어요. 그럼 내가 뭘 하란 말이냐. 할아버지는 이제 호두를 까서 받은 푼돈으로 가끔 지훈이에게 용돈을 지어주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늘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할아버지를 보고 동네 노인들이 놀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는 어지러운 마당을 보고 질색하며 말했습니다. 집이 아주 돼지우리네요. 정말 못 참아. 민주는 마당에 널린 담뱃재와 찻잔을 보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하실 일이 그렇게 없으세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사람들까지 불러들여서 이 난장판을 만들어야겠어요? 민주는 말하며 마당의 물건들과 찻잔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끼는 곰방대를 주워 처마 밑으로 치우려 하자 민주는 그것을 확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리치려 했습니다. 이놈의 곰방대! 이놈의 담배! 할아버지가 아들의 손에서 곰방대를 뺏으려 안간힘을 썼고 그 바람에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이 채 바닥에 닿기도 전에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채 부서지지 않은 곰방대는 그러나 가여운 아버지의 이마를 부서뜨리기엔 충분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순식간에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대로 바닥에 얼굴을 받고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약 일주일 후 담배 파이프 사건이 있은 뒤 초여름의 햇살이 대지를 가득 채웠을 때 사람들은 길을 터벅터벅 걷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햇빛 속을 헤엄치는 듯 했습니다. 햇빛 아래 아스팔트 길은 신비롭게 반짝였습니다. 그는 너덜너덜한 자루를 메고 있었고 걸음걸이에 따라 자루가 흔들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깨진 찻잔, 찌그러진 담배 파이프, 낡은 옷 몇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치엔이 그 불빛 아래 앉아 공부했던 기름 램프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자라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 물건들은 치엔의 분노의 발작으로 인해 망가지고 변형된 것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